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21일로 발효가 돼 이르면 8월 말부터 수출 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배제하려고 하자 국내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의 목소리가 나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끝내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당장 국내 경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이 정말 현실화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일본이 결코 바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일본에 벌어질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방문객의 도쿄올림픽 보이콧입니다. 아베는 2020년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30% 이상이 늘어야 하는 숫자죠.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4명 중 1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일본 유명 관광지들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올림픽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베의 계획대로 올림픽을 맞아 방문객이 30% 이상 늘기는커녕 예년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도쿄올림픽의 숙박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쿄는 대조직위원회가 4만 6천 개의 객실을 선점해 숙박비가 폭등한 상태입니다. 1박 기준으로 주경기장에 있는 신주쿠의 호텔을 잡으려면 70만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여론의 악화입니다.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에 대한 국제 여론도 나빠질 것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를 건드리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일본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은 여러가지 비판받을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 지역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들에게 먹이겠다는 조직위의 방침과 도쿄 인근 토양 상태에서 방사선 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큰 우려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면 도쿄올림픽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보안업체의 보이콧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 무려 1281억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보안 시장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내에는 보안업체가 별로 없고 기술력도 취약합니다. 도쿄올림픽 주관사 NTT 도코모는 한국의 한 업체를 선택해 보안을 맡겼는데요. 그들이 한국 업체를 선택한 것은 지난해 2월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 없이 빠르게 복구한 것을 보고 높은 수준의 한국 보안업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자 일본 관계자들은 우리 쪽 눈치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업체들이 보이콧을 하고 대체할 업체를 찾는다고 해도 보안 제품은 각 나라마다 보안 인증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한번 채택해 쓰기 시작하면 변경하기 어렵고 대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보안업체가 대회 직전에 보이콧하자고 할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베가 한 행동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아베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 자신들만 피해를 안 보려고 대비를 해놨습니다.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일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한국의 OLED 패널을 수입한 것입니다. 전 세계 수출은 작년 대비 26.6%가 줄었지만 일본만 129.2%나 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면 한국의 OLED를 못 받게 될까봐 미리 수입해 놓은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고 한국 기업에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이었죠. 한국민은 그동안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었지만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1,000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 제품들을 구입해줬고 일본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경제 보복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보복을 한 행동은 평온했던 한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아베가 경제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웃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국의 초고층 빌딩들의 한국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태극기를 비춰주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진정한 신뢰와 의리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전편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전편을 못 보신 분은 위에 뜨는 영상을 보시고 이번 편을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그렇게 가까워지려 하는지, 앞으로는 어떤 더 굉장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협력이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중동 각국은 그동안 친미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세계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중동 지역을 미국의 통제권 아래 두겠다는 야망이 곧 미국의 이라크 아프간 문제와 현재 이란 문제라는 결과였고, 아랍 세계의 헤게모니를 원하는 사우디를 비롯한 친미 중동 국가들과 미국은 서로 국익이 맞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동맹으로 적극적으로 서로의 국익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중동 지역의 오래된 분쟁의 역사 동안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도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구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2019년 세계 전체 무기 수출량의 36%를 차지해 러시아의 21%를 여유있게 제치고 1위이며 이전 5년 기간보다 5% 상승한 것인데,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무기 판매를 대폭 늘린 것이 주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국의 시에일오일 등장 후 미국의 석유 주도권이 강해짐에 따라 서로 간의 연결고리는 아주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증산으로 미국 시에일 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루머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끝까지 살아남은 미국 시에일 업계가 오히려 채굴 비용을 더 낮춰 생산하며 더 이상 중동에 석유가 필요 없어진 미국이 세계 경찰에서 손을 떼고 있는 모양새가 오직 트럼프의 독선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중동의 친미 국가들은 더 이상 최고의 맹방이었던 미국이 언제 자신들에게 손을 뺄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빡신 건설 산업만 잘하는 줄 알았던 동아시아의 한국이 새로운 첨단 국가로 등장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은 서로를 탐색했고 맹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절대 강자는 아니지만 올라운드 엘리트인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으로 자신들의 국가 전방위 변혁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땅 부자가 된 집에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얘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빌딩 지을 때 노가다 알바도 참 기막히게 하던 애인데 요즘엔 공부도 엄청 잘해. 근데 성격도 진국이야. 통수라는 게 없어. 부모 입장에서는 제발 내 자식 좀 맡아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한국은 원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방위 협력, 즉 모든 것을 한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간의 형제국을 약속했으며 순항미사일 등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군사무기들도 모두 수출하겠다고 계약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우선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정찰 사진이 필요한데, 정찰기는 적국의 영공에 근접하다가 요격당할 수 있어서 보통 장거리 목표물의 정찰에는 군사용 정찰위성 또는 민간용 지구 관측 위성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최초의 위성인 두바이셋 1, 2호를 만들어줍니다. 2009년에 무게 200kg, 해상도 2.5m의 두바이셋 1호, 2013년에 무게 300kg, 해상도 1m의 두바이셋 2호를 한국의 세트랙 I에서 만들어줬는데, 세트랙 I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영국에서 우리별 1호의 제작 기술을 배워온 이후 이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로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소형위성의 본좌 세틀라이트 테크놀로지, 범유럽 항공방위 산업체로 에어버스와 유로컵터를 만드는 EADS 아스트리움과 함께 소형 관측위성 시장을 3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1, 2호 위성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상 카이스트로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킨 셈인 것이죠. 두바이셋 2호는 당시 세계 최초의 1m 해상도의 소형 인공위성이었는데, 해상도 4m면 군사전략적, 전술적 영상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며, 해상도 2.5m면 개인주택과 차량의 식별이 가능하고, 1m 해상도는 초고화질로 군사용 비밀정보용이고, 횡단보도의 흰색선까지 식별이 가능한데 아랍국가에서 해상도 1m의 위성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인공위성을 순수 아랍에미리트 국내 인력과 기술로 개발하기로 하고, 두바이셋 3호 즉 칼리파셋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모하메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는 칼리파셋 개발 제작에 성공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국산위성 칼리파셋의 모국인 한국 대덕특구의 세트랙 I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높이 2m, 무게 300kg의 이 위성은 해상도 1m에서 더 발전해 70cm급 해상도를 지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을 전수해준 세트랙 I는 해상도 50cm급 관측위성 스페이스 IX도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주산업의 불모지였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도움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자체 개발 위성을 가진 나라가 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한국 역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셋 1, 2호의 수출로 보충된 자금 덕분에 세트랙 I는 타국에도 위성을 수출, 오늘날의 기술 위치까지 오게 되었으니 서로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첫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발표를 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우주산업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비전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주인 하나 보낸다고 우주산업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아랍에미리트는 훨씬 더 야심차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건국 50주년까지 무려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목표인데, 이미 150명의 엔지니어들이 1.5톤 무게의 탐사선 호프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 탐사선은 아직 미국과 유럽만 성공한 임무로 대부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먼저 보내고 우주 기술 경험을 쌓는 게 순서입니다. 한국 역시 2020년 말까지 첫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이런 월반 계획에 세계의 우주 관계자들은 새로운 우주 국가들의 단계 다수를 아랍에미리트가 뛰어넘었다. 물론 아랍에미리트 전문가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평판이 높지도 않은 상황이라 놀랍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 우주국 청장은 호프 탐사선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궁극적인 아랍에미리트의 놀라운 목표는 약 100년 뒤인 2117년까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친 사막을 개척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 같은 첨단 도시를 만들었던 과정이 화성에 도시를 건설했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력개발 위성을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나라지만 이를 단순한 큰소리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 단계적인 기술 습득과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노력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천문학적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금수저들은 클래스가 다른 거야. 쇼미더머니 아랍에미리트의 위성 기술을 전수해진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로 보입니다. 한편 2018년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의 250억 달러의 석유가스 협력에 SK, 삼성을 콕 집어 언급하며 반드시 한국 기업을 초청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 최근 삼성물산 등이 푸자이라 복합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등 결과가 나오고 있고, 한편 사우디는 900조를 투자하는 국가개조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막에 첨단 신도시를 만드는 600조 규모의 네온 프로젝트, 홍해 프로젝트, 키디아 엔터시티 프로젝트들이고, 이를 운영할 모든 인프라, 사회체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우디 2030 프로젝트의 수십 개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향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랍의 형제국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바라카 원전 사업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고 한국만한 기술협력 파트너는 없다는 의견을 아랍 형제국인 사우디에 전달해 사우디에서의 향후 원전 수주에도 협력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정부에서 100% 출자한 미래에너지공사 마스다르가 중동 지역에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동 투자하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이 사우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모하메드 왕세제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최강의 통치자는 MBS가 아니라 MBG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통치자 모하메드 왕세제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1500조 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를 조정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진들의 만류에도 카타르,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해선 모하메드 왕세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까슈쿠지 의혹으로 공경에 채웠을 때도 그를 옹호하는 등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제는 빈살만 왕세자의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향의 신뢰와 영향력을 발판으로 한국은 사우디 프로젝트의 시발점인 키디아 프로젝트에 삼성이 참여를 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발 제2차 중동분까지 기대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중동에서의 지속되는 갈등과 셰일가스로 인한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 변화를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